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조여은이라고 해요. 남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나이에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이혼하면 다시는 만날 일 없을 줄 알았던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 그 중에서도 얄미운 걸로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동서년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깐족거리던 동서년이 제 앞에서 설설 기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정말이지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꼴 보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은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저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누릴 만큼 누리며 자랐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대로 부자였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자수성가한 분들이었죠. 젊을 땐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데 그래도 시기를 잘 탄 덕분에 이룬 게 많은 분들이셨어요. 결혼하실 때까지만 해도 집세 걱정을 하셨던 적도 있으셨다는데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시절을 겪으셨던 것만큼 주변을 돌볼 줄도 아시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셨다는 것도 제겐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제 외모가 남들 보기에 그리 예쁘지 않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못생긴 편이고 체형도 뚱뚱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집에 돈도 많은데 돈 들여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얘기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다이어트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도 왜 다이어트 생각은 안 해봤겠어요. 의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죽을 듯이 노력해서 조금 빼놓으면 금방 훅 더 많이 쪄버리는 요요를 반복해서 겪고 나니 다이어트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겁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형수술 말씀도 많이들 하시겠죠.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신 성형도 한다는데 안 될 것 있냐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쉽죠. 그런 것도 다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저라고 성형외과 가서 견적 받아보고 그런 거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을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랑 같이 성형외과에서 견적을 받고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나 이런데 다시는 안 오고 싶어. 저 사람들은 나를 무슨 고깃덩이라고 생각하나 봐. 찢고 도려내고 여기 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래, 엄마도 내내 기분이 좀 그렇더라. 우리 딸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너 스스로 만족도가 없다면 할 이유가 없지. 누구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 안 하고 싶어. 엄마도 들었잖아. 내 얼굴은 쌍꺼풀이나 코 수술 뭐 그 정도 해서는 티도 안 난다고 턱 돌려깎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네가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엄마도 한시름 놓겠다. 부작용이며 그런 거 생각하면 엄마도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온갖 부작용에 최악의 경우까지 듣고 나면 정말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살 빼는 수술이라는 것도 지방 흡입에 뭐에 또 뭐에 위험하고 무서운 걸 다 해야 한다는데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질어질했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런 끔찍한 수술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그냥 생긴 대로의 제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승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수술을 포기하긴 했지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점점 심해졌던 것 같거든요.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제 외모를 갖고 뭐라고 수군거릴까봐 그게 그렇게 싫고 무서웠던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대인기피증이라는 걸 앓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연애나 남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또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도 로맨스 장르를 제일 좋아했고 남몰래 설레며 마음에 담아둔 배우도 많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나도 저런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평생 제게는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30 중반을 훌쩍 넘어섰는데 그런 제게 어느 날 갑자기 봄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도 저는 혼자서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가 영화 다 보고 주차장에 갔는데 제 차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주차하면서 제 차에 살짝 부딪혔다고. 자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쪽지 남기니 차 상태 보면 연락 달라고 번호를 남겨뒀더라고요. 언뜻 봐서는 어디에 부딪혔다는 건지도 모르겠더라만 그래도 일단 전화를 하긴 했죠. 5분 내로 온다기에 차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는 남자. 설마 저 남자는 아니겠지 할 정도로 잘생긴 남자가 제 차를 향해 망설임 없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로맨스 영화를 보고 나온 탓인지 그 모든 상황이 운명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2년이 되어 그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여운아, 네 약혼자 정말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난 배우인 줄 알았어. 진짜 잘생겼다. 넌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뭐야? 그러게, 우리 친구들 남편, 남자친구 통틀어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아니, 내가 본 일반인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좋겠다. 정말 무슨 복이니? 그러니 그래 고맙다. 내가 좀 더 예뻤어야 선남선녀 소리를 들었을 텐데.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인사를 다닐 때마다 약혼자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마르고 닳도록 들었죠. 어딜 가나 저보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했고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부럽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저 같은 여자를 좋다고 하더니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저희 부모님 재산에 눈이 멀어 저랑 결혼을 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 시선이 많았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고 저 또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여은아, 너 확신이 있는 거지? 무슨, 엄마도 그 사람 의심스러워서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게다가 그 녀석 집안도 그리 어려운 집안이 아니고 생긴 거 하나 믿고 여자 돈이나 노려야 할 정도로 무능한 녀석도 아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빠. 게다가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그리 비싸고 좋은 차도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거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젠 내가 다 억울한데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엄마 아빠도 그런 게 아니라고 믿어. 애초에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진 않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 마음을 한번 물어본 거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잘 알기에 몇 번이고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외모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시부모는 물론이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모두 잘생기고 예쁘답니다. 원래부터 아주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엄청나게 노력해서 관리하고 가꾸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남편 혼자 그런 분위기에 섞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질렸다고 해야 할까요? 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외모 갖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노이로제가 생긴 것 같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정말 싫어. 집안에 다 잘난 사람들만 있으니 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질려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예쁘지 않아서 실망하실 게 걱정이지 뭐.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이미 그런 문제로 부모님이랑 여러 번 충돌도 있었는데 내 결혼 문제로 그러시면 정말 다시는 안 볼지도 몰라. 부모님도 그걸 아시는데 그러시진 않을 거야. 실제로 남편 학창 시절에 외모를 갖고 친구 사귀는 것까지 참견하셨던 시부모님 때문에 반항을 크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멀어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으며 자라서인지 남편은 정말 저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봐줄 줄 아는 사람 같았죠.
남편과 저는 추구하는 것이 같고 통하는 것도 정말 많았어요. 대화를 하면 끝도 없이 이어졌고 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넘쳐났으니 함께 있는 게 그저 즐겁고 재밌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 공감대 속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알콩달콩 신혼을 만끽하는 동안에도 정말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제게 이런 사람이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희 둘만 있으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만 가면 꼭 일이 생겼어요.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시부모는 처음에 저를 보고 정말 많이 놀라신 것 같더군요. 아니, 많이 놀라신 정도가 아니라 불편한 내색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셨다고 해야 할 겁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남편이 보여준 가족 사진만 봐도 이건 뭐 화보가 따로 없던데 실제로 뵈니 그 아우라가 더 대단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무슨 아이돌처럼 생겼는데 옷도 정말 예쁘게 입고 있었고 시동생도 모델처럼 키도 크고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얼굴. 젊었을 때 항공사에서 근무하셨다는 시모는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 시부는 멋들어진 수트가 잘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저는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해본다고 했지만 맘처럼 되지 않았고 그렇게 근사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더욱 초라해지는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제 몸에 어울리는 예쁜 옷이라는 건 애초에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 스스로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됐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휴, 사진보다 체격이 보통 사진이 더 부하게 나오지 않니? 이래서 웨딩드레스를 뭘 입어야 하는 거야. 다 가리는 걸 입는다고 해도 답답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드러내는 것도 좀... 언니, 결혼식 때까지 몇 킬로 뺄 수 있어요? 관리해야죠.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고 그런 제 손을 남편이 꼭 잡아줬지만 동요하고 있는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티를 내셨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확고했고 또 저희 부모님 경제력이 한몫하기도 한 것인지 결혼을 허락해 주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비단 첫인사 갔던 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뒤로도 줄곧 끊임없이 계속됐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라며 와인도 한 잔씩 하자고 하셔서 모처럼 느긋하게 풀어진 마음이 됐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시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란 아이가 정서적으로는 허기가 졌었니? 네가 음식 먹는 걸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엄마, 밥 먹다가 체하겠네. 정말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워낙 맛있는 걸 좋아해요. 얼마나 미식가라고요. 오빠야말로 팔불출처럼 왜 그래?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언니 위해서 하는 말이지. 좋은 날 왜 또 이러는 거야? 밥상에서 기분 좋게 좀 즐기면 안 되겠니? 이거 참 식문화가 이렇게 달라서요, 원. 모든 언쟁이 저로 인한 것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저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었죠. 소인국에 간 걸리버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다는 기분을 느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늘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줬기에 그나마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반쯤 뒤에 시동생이 결혼했거든요. 동서는 누가 봐도 이 집안에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예쁘고 날씬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 또래인 시누이와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가씨, 오늘 쇼핑한 거 완전 성공적. 이거 아가씨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역시 안목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언니가 산 것도 예쁘잖아요. 마지막에 고민했던 거 그것도 예뻤는데 나중에 작은 오빠한테 사달라고 해요. 그럴까요? 자꾸 아른거리긴 해요. 이러다 꿈에도 나올 것 같지 뭐예요? 둘이 뭐가 그렇게 재밌니? 같이 쇼핑 갔었구나? 다음엔 나도 끼워줘. 니들끼리만 다니지 말고, 응? 네, 어머니 꼭 같이 가요. 그러지 말고 바로 약속 잡을까요? 다음 주 어떠세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몬 물론이고 시누이와도 어색하고 어렵기만 했는데 동서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미 같이 쇼핑까지 다니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부럽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시모와 시누이, 거기에 동서까지. 취향 비슷한 여자 셋은 만나기만 하면 어쩜 할 얘기가 그렇게도 많은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특히 시누이와 동서는 거의 절친 같은 거예요. 아가씨, 피부과 어디 다닌다고 했죠? 거기 모공 케어 어떻게 해줘요? 내가 다니는 병원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모공은 정말 해도 티 안 나는 게 많아서 돈 아깝던데 그건 효과 좀 있어요? 언니 받았어요? 어디 봐. 근데 언니는 원래 피부가 좋아서 뭐. 절대 아니에요. 관리 엄청 빡세게 해서 겨우 이 정도 유지하는 거죠. 관심 있으면 내가 소개할게요. 지금 프로모션도 하거든요. 그래요? 엄마랑 같이 가봐야겠다. 큰올케는 이런 거 관심 없죠? 아무리 그래도 관리 좀 해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형님은 외모에 참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인 건데 형님은 그렇게 둘이 쿵짝이 잘 맞으니 둘이서 잘 놀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은근슬쩍 절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은연중에 따돌리는 건 차라리 낫죠.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도 많이 했는데 동서 말습관이 끝말은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빤히 다 느껴지니까 그게 더 짜증나고 약올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다들 잘나고 예쁜 사람들이라 그런지 시댁 식구들은 사진 찍는 것도 무척 좋아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뒤로 빠져 앉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툭 하면 벌어졌어요. 오늘 같은 날 또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지. 다들 내 주변으로 모여봐요. 셀카 모드로 찍어보게. 그럴까? 좋아. 자기야, 이리 와. 여기 내 옆에 서봐. 아니, 난 그냥 여기 뒤에서 찍을게. 그래, 큰애는 뒤에 서는 게 낫지. 조금 더 뒤로 가야 하지 않겠어? 작은 오빠 휴대폰 보면서 다들 얼굴 크기 비슷하게 맞추면 되지 뭐. 안 그래? 엄마 말이 맞네. 큰 올케 언니는 한참 더 뒤로 가야겠다.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면 동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억지로 참는 듯 과장된 손동작을 하면서 저를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게 꼴 보기 싫어서라도 살을 빼야 하나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제가 워낙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는 몸이고 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고도 비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살고 싶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다이어트 했다가 또 반복적으로 요요나 겪고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댁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니 저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한 거죠. 시댁 모임으로 외식 같은 거라도 하면 고역은 고역이었어요. 눈치가 보여서 뭘 잘 못 먹고 있어도 뭐라고 하고 또 모처럼 편하게 먹으면 또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 그런 모임에만 갔다 오면 소화제를 먹어야 했고 여러모로 부딪히는 게 많긴 했어요. 그래도 외식하는 날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해야 하는 명절이나 시부모 생신 같은 날은 더 했으니까요. 동서가 시집 온 그해 시부 생신을 시댁에서 친척분들까지 초대해서 아주 크게 잔치상을 차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렸었죠. 그 음식을 누가 다 했겠습니까? 제가 맏며느리잖아요. 새벽부터 재료 사오고 부엌에서 땀범벅이 되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고 동서고 간에 둘 다 느지막이 나타나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수고 많으시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어머, 근데 벌써 음식을 다 하셨네요? 작은 올케, 언니가 뭘 한다고 그래. 내일한테 비싼 돈 내고 받은 거라면서 조심해야지. 큰언니한테 맡기고 우리는 손님 접대나 하면 돼요. 그럼 그럴까요?
잠시만, 나 화장부터 좀 고쳐야겠다. 어머님이 예쁘게 하고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휴, 우리 엄마 또 며느리 자랑하시려고. 그동안 그거 못해서 어떻게 참으셨나 몰라. 큰며느리가 예쁘지 않아 친척들한테 며느리 자랑도 못 하셨을 거란 얘긴데, 아니, 며느리 자랑할 게 인물밖에 없나요? 시부생신이라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서서 음식 장만한 며느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냐고요. 시누이와 동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 있으니 또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왔지만, 시부생신날 맏며느리가 되어서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저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래야 했습니다. 시모는 그야말로 신이 나셨더라고요. 친척들에게 예쁜 둘째 며느리 자랑하느라고 말이죠. 동서는 화장 곱게 하고 잘 차려입고 여기저기 인사하며 호호거리기 바빴고, 부엌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었으니 보다 못한 작은 어머니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댁 맏며느리가 고생이 너무 많네. 나라도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별소리를 다 하네. 손님으로 초대받아 와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계속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형님. 작은 어머니, 저희 형님 집안이 식당도 하고 그런 집안이라 그런지 손도 정말 빠르시고 거의 식당 종업원 수준으로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히 뭘 돕겠다는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래, 우리 맏며느리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거실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기가 차서 정말 동서와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 말을 꺼낸 작은 어머니도 머쓱한 듯 애써 웃음을 참으며 눈치를 보시더군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음식을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뿌듯하긴 했어요. 식사가 마무리될 쯤이 되어가니 잘 먹었다는 인사도 많이 하셔서 알아주는 분들도 계시니 그거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시모가 제게 마지막 잽을 한 번 더 날리신 겁니다. 아니, 근데 큰애야, 넌 선물은 깜빡한 거야? 다들 선물 맞춰서 준비한 건 몰라? 넌 꼭 그렇게 센스가 좀 부족하더라. 어? 너도 구색 맞게 준비했으면 좀 좋아. 선물이요? 아, 그게 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랑 동서는 시부 생신 선물로 같은 곳에서 수제 구두와 지갑을 세트로 맞췄더라고요. 그런 걸 할 거면 미리 제게도 귀뜸을 해줬어야지. 저만 쏙 빼고 지들끼리 그렇게 맞춘 건 누가 봐도 저를 엿먹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음식 준비는 저 혼자 다 했는데 정작 마지막 인사는 센스 있는 선물을 준비한 동서가 독차지한 셈이죠.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희 친정에 안 좋은 일까지 생긴 겁니다. 아빠가 투자하시던 사업이 뭔가 잘못되어 친정 살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됐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규모가 아주 큰 사업에 맘먹고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으니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알고 시모는 저를 더욱 못마땅해 하셨어요. 세상에, 너희 친정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니? 정말 완전히 다 망한 거야? 그게 저도 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긴 해요. 무슨 일이 이렇게 되는지. 그러게, 친정 능력이 있을 때 뭐라도 증여 같은 거라도 좀 받아 나왔으면 좋았잖니. 이제 다 날려먹고 물려줄 것 하나 없는 친정이 된 거 아니냐고. 유산이 다 뭐야? 빚이나 안 물려받으면 다행인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서 정말. 가뜩이나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니 저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전에 없이 남편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을 때나 좋은 건데 서로 싫은 소리를 자꾸 주고받게 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전까진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가 평온하고 행복했으니 시댁에서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부부 사이가 삐걱거리니 모든 관계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결국 그게 가족들 앞에서 표출이 되는 거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도 저보다 남편이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어쨌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면서 화내는 거니? 아이고,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큰오빠 정말 왜 그래? 큰올케가 오빠한테 뭐라고 해? 큰언니, 언니가 직접 얘기해요. 오빠 들들 볶지 말고. 너도 조용히 해. 엄연히 네 손이 옳게야. 어디서 버릇없이. 너랑 재수 씨랑 둘이서 이 사람 따돌리는 거 지금까지 내가 그냥 좋게 넘겼지만 앞으로는 안 참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 임마, 너도 식구 단속 잘하란 말이야. 그만두지 못해. 어디 부모 앞에서 이 난리야. 잘하는 짓이다. 형제간에 분란이나 만들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남편이 어렸을 때도 부모님에게 반항하면서 크게 엇나갈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젠 제 문제로 다시 시부모나 형제들과 사이가 틀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시동생도 얼굴을 붉히며 남편에게 대들었고, 동서는 삐져서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고, 시누이도 저나 남편에게 도끼 눈을 풀지 않았죠. 시모는 말해 뭐 하겠어요. 정말이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더 이상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서로의 다름과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헤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이도 없었으니 절차가 복잡할 것도 없더군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는 게 참 싫다 했는데 이혼이라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더라고요. 씁쓸하고 쓸쓸하고 허무했던 것 같아요. 이혼이 모두 마무리되고 남편은 바로 출장 일정이 잡혀서 저 혼자 신혼집에서 제 물건들을 빼게 됐는데 그날 시누이와 동서가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솔직히 굳이 왜 여기까지 왔나 싶고 무슨 구경거리라도 찾으러 온 것 같아서 불편하고 의아했죠. 엄마가 가서 좀 들여다보라고 해서 온 거지. 뭐 우리라고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 이렇게 나가시면 당장 어디로 가세요? 듣자니 친정집도 다 경매에 넘어갔다면서요. 갈 데는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러게 웬만하면 잘 좀 하고 살 것이지. 맨몸으로 쫓겨나는 심정이 어때요? 아가씨, 나 쫓겨나는 거 아니고 내 의지로 합의하에 이혼하고 내 발로 나가는 거예요. 굳이 여기 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감시하러 온 거면 할 일이나 해요. 누가 반가워한다고 꾸역꾸역 와서 그딴 소리나 하며 비아냥거리는지. 이제 더 이상 어렵고 조심스러운 시댁 식구도 아니니 저도 제 할 말 쏘아붙여버렸죠 뭐. 속이 후련하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게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당장의 현실이 제게는 더 절실했어요. 이혼을 하고 전 당장 갈 곳도 없는 막막한 상태였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집이며 뭐며 다 경매 넘어가서 지방에 내려가 계시는 상황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시누이가 제게 맨몸으로 쫓겨난다 어쩐다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빈손으로 나왔냐고요? 네, 그게 재산 분할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변변찮았어요. 남편 명의로 된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제가 원수가 되어 싸우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제 몫이라고 우기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누이나 동서에게 사이다 일침 한번 날렸다고 그렇게 좋을 것도 없었고 비참한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후로 얼마간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에게 신세 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의지할 가족도 없이 힘들었죠. 어려서부터 여유롭게 살았으니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었는데 그나마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몸으로 뛴 것도 적지 않았으니 결혼 생활 동안 생활력이 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 결혼 생활의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것,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미래나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 또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새로 오픈하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고깃집 규모가 무려 500평이었으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곳이었고 제가 일하고 있던 곳이 1호점으로 이후 차례로 다른 지점들 오픈이 대기 중인 그런 곳이었답니다. 1호점 오픈 초기부터 입소문을 제대로 탔는지 연일 문전성시였고 그만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져야 했어요. 저도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불판을 갈았다고요. 평일, 주말,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항상 사람이 많아서 늘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아는 척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맞죠? 세상에 웬일이야. 정말 형님이네.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말했지. 우리 형님, 아니 형님이었던 분. 뭐야? 너희 그 이혼했다는 형님? 어디 봐. 맞네, 그 사람. 진짜 세상 좁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게 된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형님 꼬라지가 아유 이게 뭐예요? 불판갈이 담당이에요? 형님 팔다리 튼튼하다고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나 하래요? 피차 서로 반가워할 입장 아니지 않아? 고기 먹으러 왔으면 맛있게 먹고 가.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그 익숙한 목소리는 익숙하게 재수 없는 이전 동서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온 모양이던데 자기 친구들 앞에서도 과시라도 하듯 제게 다가와 아는 척을 어찌나 하는지 정말 얄밉게 굴더군요. 게다가 더 짜증났던 건 지 친구들에게 평소에도 제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도 모두 저에 대해 잘 아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했을 리는 없고 보나마나 한 건 무시하며 얘기했을 텐데 이전 동서 친구들 눈빛이 그럼 그렇지 뭐 그런 눈빛인 거예요. 이전 동서는 그런 분위기를 타더니 더 얄미운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네, 뭐 바쁘다니 할 수 없죠. 어쨌거나 고생이 많네요. 이따 우리 테이블 불판도 이렇게 제깍제깍 갈아줘요. 내 친구들 다 손이 커서 팀 넉넉하게 챙길 수 있을걸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그래요, 그럴게요. 특히 얘가 손이 제일 크니까 얘한테 잘 보이도록 하시면 되겠네. 이따 불판 갈러 오시면 또 뵐게요. 그것 봐요, 형님. 내 친구들이 이렇다니까요. 잊지 말고 팁 챙기러 꼭 오세요. 이전 동서는 그렇게 신이 나서 저를 조롱했고 저도 더 이상은 참고 들어줄 수가 없어서 한 소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보다 동서를 향해 그랬던 거예요. 저기요 손님,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친한 사이라 농담을 하는 건가 했는데. 뭐예요? 이분이 누군데? 우리 예전 형님인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네. 그러니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농담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던데. 누가 아니래. 대표님께 팁이나 챙기러 오라니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없어서 들고 가던 거 떨어뜨릴 뻔했지 뭐야. 뭐? 대표님? 대표님이라니 무슨 대표?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 웃으니 그 소리를 듣고 동서녀는 정신이 어디론가 나가버린 듯 숨도 못 쉬고 얼어버리더군요. 이제 좀 알겠니? 그렇게 조롱당하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내 세상만 멈춘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나도 동서 너 때문에 여러 번 겪었지. 이제 내 기분을 좀 알겠어? 동서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말았는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으며 그 직원들을 붙잡고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아니, 말을 좀 똑바로 해봐요. 무슨 대표? 설마 이 큰 고깃집 대표라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무슨 점장이라도 되는 건가? 점장이라니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고깃집 대표님이세요. 이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시라고요. 됐어요? 직원이 동서를 향해 똑똑히 못 박아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라고 말하니 동서녀는 그제야 기겁을 하고 제 앞에 납작 엎드리며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겁니다.
형님, 어머 세상에 정말이에요? 형님? 대체 언제 어떻게... 아니 형님은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럼 제가 진작 찾아뵙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여기서 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아? 이혼하기 전에도 그닥 그랬는데 이혼까지 하고 난 마당에 무슨... 형님도 참, 어차피 저도 그 집안 성씨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형님이랑 같은 입장이라고요. 전 항상 형님을 가깝게 생각한걸요. 저 정말 자주 올게요. 일부러 그럴 것 없어. 보다시피 안 그래도 장사는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마음은 잘 받을게. 그럼 잘 먹고 가. 아니 형님, 그래도 제가... 저기 형님 이따 저희 테이블에 한번 오실 거죠? 네? 기가 막혀서 제가 대표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턴 말끝마다 형님 형님 하면서 제가 어쩌고 하는데 정말 역겨워서 혼났어요. 동서가 제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어 말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혼하기 전에도 저를 손윗동서로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었는데 대표란 소리를 듣자마자 그러는 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기회주의적인 인간인 걸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저희 동서만큼이나 들으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며 놀라셨을 것 같으니 얼른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빠가 투자를 했다가 잘못됐다고 했던 게 바로 이 프랜차이즈 고깃집 사업이었어요.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러 붙었었는데 그중 불순한 의도로 들어와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잡음이 생겼던 거였죠. 아빠는 그런 투자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투자 중인 사업을 백지화시키며 어그러진 것으로 만드셨고 새롭게 사업을 재정비하셨던 겁니다. 저도 이혼하고 얼마 지난 후에야 자초지종을 알 수 있었어요.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아빠가 투자하신 사업이 제대로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했었죠. 아빠는 저에게까지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시면서 불순한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후로 새롭게 사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아빠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아빠 대신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아빠가 뒤에서 모든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저 역시 이름만 대표가 아니라 의욕적으로 배우면서 사업을 도맡아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말이에요. 사실 제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직장을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누구처럼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공부를 그리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친정 재산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 와중에도 저 자신을 위한 투자를 계속했었어요. 저희 아빠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아빠가 새로 시작하려는 게 어떤 건지 알지? 관련해서 너도 공부를 좀 해두면 좋지 않겠어?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빠한테 배우면 안 돼? 물론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네가 물려받아야 할 것들이니 너만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거야.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그렇게 공부한 걸 아빠한테 알려주기도 하면 얼마나 좋니? 에이, 내가 뭘.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공부해 볼게. 그렇게 아빠가 예전부터 공부도 하고 착실히 꾸준하게 준비를 해두라고 하신 덕분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리 없이 제가 대표직을 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빠는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새삼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사정들을 알 리 없는 이전 동서는 여전히 저희 친정이 쫄딱 망했다고 알고 있었을 테고 개털로 쫓겨난 제가 산전수전 다 겪으며 고생하다가 고깃집에서 불판이나 갈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나 하는 줄 알았던 제가 난데없이 대표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서는 고기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으로 제 동선을 따라잡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도 미어캣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선심 쓴다 생각하고 그 테이블에 불판을 갈러 가줬지 뭐예요. 실례합니다. 불판 갈아드리겠습니다.
아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여기 다 제 친구들이고 얘들도 형님 다 잘 알거든요. 그런 것 같긴 하더라. 평소에도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엄청 많이 했나 봐. 친구들이 다 나를 알아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끄덕끄덕거리는 걸 보면 말이야. 뭐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 집까지 쫄딱 망해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했나? 형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거나 아니거나 상관없고 이런 데서 불판이나 갈고 있다고 조롱하면서 쾌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어떡하니?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는데? 그리고 나 그쪽 형님 아닌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줄래? 듣기 거북하네. 친한 척도 적당히 좀 하고 고기나 먹고 가. 제가 그렇게 전곡을 찔렀으니 이전 동서는 모르긴 몰라도 흠칫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서년 그게 보통 기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형님께서 단단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괜찮아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면 되죠, 뭐. 글쎄 앞으로도 또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 단골할 건데요. 엄청 자주 올 거예요. 그래, 우리 고기 맛있으니까 자주 와서 먹는 건 자유야. 그걸 누가 말리겠어?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나한테 아는 척하면서 엉겨붙으려고 하진 말아줘. 무슨 콩고물이라도 바라고 일어나 본데 확실하게 말해줄게. 아무 소용 없어. 제 말이 맞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아부 떠는 말들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아, 이전 동서처럼 기회주의자들에겐 그런 게 통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니 백날 아부 떨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해준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무안을 줬는데도 동서년 그게 어찌나 낯짝이 두꺼운지 마지막까지 저한테 온갖 아부를 떨고 가더라고요. 정말 징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오고 단 몇 달 사이에 이전 시댁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사실 이혼한 후로는 전 남편이나 이전 시댁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또 그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했었잖아요. 이전 동서를 우연히 만나고 난 후 조금 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니 몇 달 사이에 어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처음엔 많이 놀랐지 뭐예요. 근데 그게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 거죠.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게 저의 이전 시댁 상황이었던 겁니다. 식구들이 모두 몸치장하고 가꾸는데 열을 올리니 그 비용이 장난 아니었을 텐데 시부 퇴직하고 돈 벌어오는 사람은 없이 계속해서 깎아먹으며 산 거죠. 그렇다는 걸 누구 하나 직시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써대기만 했고 하다 안 되니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러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근데 그게 다 뭘 믿고 그런 거겠습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실 재산 보고 그런 거예요. 시누이는 백수, 시동생도 평범한 회사원, 동서도 돈만 쓰는 전업주부였으니 돈 나올 곳 하나 없이 저희 친정 재산 하나 보고 그렇게 일을 벌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친정이 망했다고 하니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친정 재산 하나 보고 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친정 유산 없어진 거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러니 제게 더 함부로 하고 단체로 몰아붙여 결국 전 남편과 제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참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준 건 남편과 저의 겹지인이었어요. 남편 친한 친구의 와이프로 저와 나이도 같고 말도 잘 통해서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그 집안 이야기 네가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알아? 그 집안 얘기 들어서 뭐 하겠어. 근데 우리 식당에 하필 걔가 찾아올 게 뭐야. 하도 심각하게 아부를 해대길래 왜 저러나 싶었더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말도 마. 너 이혼하자마자 그 집안에 네 남편, 아니 네 전 남편한테 그렇게 돈 많은 여자들을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부모가 되어서는 자기 아들 성향도 모르는 거라니?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이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남편과 저를 극도로 몰아붙인 이유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였다는 걸 예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힘들어서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전 남편에겐 악감정도 없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이전 시댁 식구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전 남편은 그런 상황들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거야? 잘 지내는 게 다 뭐니? 너도 알잖아. 네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결국 자기 부모한테 완전히 질려서 회사에 사표까지 던지고 티벳인지 몽고인지 암튼 그런 곳으로 훌쩍 떠났다더라. 그랬을 거야, 그 사람. 견디기 힘들었겠지. 어릴 때도 자기 부모랑 크게 부딪힌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때도 한동안 자기 부모를 안 봤다고 했거든. 나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이혼하려고 했던 건데. 너랑 이혼 안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뭐. 그런 상황에서 네가 그런 큰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걸 알았으니 보나마나 그쪽 집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두고 봐.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가 싶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는데 역시 친구 말처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전 동서가 이전 시댁에 가서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이전 시모의 시누이까지 대동하고 동서까지 여자 셋이 다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너 이렇게 잘 된 걸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아가, 너만 이렇게 잘 살면 어떡하니? 내 아들 지금 어쩌고 있는지 알아? 걔가 네 말은 들을지도 모르잖니. 네가 내 아들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어? 너희 둘 서로 그렇게 좋아라 했잖아. 사진 볼 때마다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더러 그쪽 집안에 절대 섞일 수 없는 애라고도 하셨고요. 언니도 참 은근히 뒤끝있나 봐. 엄마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한 소리죠. 그러지 말고 언니가 오빠한테 연락 한번 해줘요. 오빠 옆자리에는 언니가 제일 잘 어울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했던 사람이?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다들 대꾸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다 자기들이 제게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앞에서 할 말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뭘 얻겠다고 그러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전 동서는 자기가 그래도 저랑 제일 가깝다고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켰는지 그 상황을 중지하려고 하는 거 있죠.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주버님 그렇게 떠나버리시고 어머님 건강이 말이 아니세요. 바로 어제까지 병원에 계셨다니까요. 건강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 상태가 더 문제 아닌가?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러는 것도 결국 다 돈 때문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아이고 예, 아가 네가 다 안다고 하니 그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마. 그래, 지금 우리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야. 네가 좀 도와다오. 부탁이다. 어? 제가 이전 시댁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니 시모는 오히려 반가운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잘됐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매달릴 기세인 거죠.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돈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또 돈 때문에 내치고 싶어 하시더니 이제 또다시 저한테 이러신다고요? 그럼 어떡하니? 대출금 못 갚으면 집도 넘어갈 판인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쩌긴 뭘 어째요. 식구도 많은데 식구 수대로 다 나가서 일해야죠. 그렇게 돈 벌어서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언니, 엄마가 연세가 몇인데 언니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오빠랑 다시 잘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글쎄, 그건 그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네. 마찬가지로 그쪽 집안 경제 상황을 내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 더 할 얘기 없지 않아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이전 시댁 식구들을 돌려보내고 나니 기분이 좀 그렇긴 했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이 아니라 전 남편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고민하다가 이메일을 한 통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다는 답장을 받고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과 다시 잘 될 가능성이요? 그런 건 지금 뭐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우선은 모든 것을 열어두고 멀리 보고 싶단 생각이긴 해요. 언젠가 다시 인연이 된다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새로 시작한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전 남편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일이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니 열어두겠다고 말하는 것일 뿐 무엇 하나 정해진 것 없어요. 지금 제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할 거라는 것 밖에는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전 시댁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어지러워진 게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대로 더 열심히 살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하면서 제 이야기도 마칠까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